네, 미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찾아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성과를 설명했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경색됐던 미중 관계 조금씩 숨통이 트일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미중 관계 전망부터 한중 관계는 어떤 변수가 될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미중 관계가 지난 2월부터 상당히 좀 경색된 상태였죠. 사실 이 고위급에서의 정무적 대화는 뭐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제 방문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이었는데 만났습니다.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이제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 3월과 5월에도 미넨과 비엔나에서 실무회담은 각각 있었고요. 네. 그리고 CIA 국장과 그리고 아태 차관보도 일단 중국을 방문해서 실무적인 준비들을 차근히 했었다는 거는 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좀 기대를 낮추고 돌파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의미 부여를 좀 덜 하려고 했지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조금 더 발견되었다라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서 국무부에서 강조한 게 세 가지였어요. 일단 중국을 좀 변화시키려는 그런 환상은 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은 지속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좀 더 자신 있게 대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 최근에 G7이라든지 한미일 공조라든지 또는 필리핀의 4개 군사 기지를 또 이제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유로서 동맹국을 많이 끌어모았거든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그만큼 붙었고, 그래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조금 더 요구할 거를 요구하는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담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로 이제 솔직하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하다라는 얘기는 솔직하게 차이점을 다 그냥 드러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는 얘기는 안 한 것보다는 나았고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얘기할 거리가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백악관 측의 있어요. 평가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수출 통제라든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팽팽한 그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중국 쪽에서도 분명히 이 회담이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친강 부장을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합의했기 때문에 계속 대화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양측이 이제 공감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을 확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예상치 못한 충돌 이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게 좀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 타이완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이제 지나가는데 한 150m까지 이 중국의 이제 군함이 이제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위기 관리가 우선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일단 성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투기와 사실 예. 함정 구축함의 충돌이 있을 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채널은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라는 점은 아직까지도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이랑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은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었던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 군사적인 그 핫라인 이거를 좀 그 복원시키려고 미국 측이 요청을 했었는데 중국 측이 거부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 당사자를 제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위급 군사 채널 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중국의 국방장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지 대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미국이 좀 안일하게 생각한 점이 있어요. 제재를 해제하지 않아도 대화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일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오스틴 리샹푸 만남은 샹그릴라 6월 초에 대화에서도 시도가 되려다가 안 됐었던 이유가 바로 제재 문제 때문에 안 됐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이 제재를 빨리 풀 수가 있느냐? 그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은 2018년에 적성국 대응법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네. 그때 비자나 여행 제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산 동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서 제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풀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의회에서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제3국에서는 뭐 비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나도 좋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 같고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제재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군사적인 대화 채널이 복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같습니다. 네.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이 양국 사이에 이런 그 우발적인 충돌을 좀 막아보자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짚어봤고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제 이 면담 장면을 보면은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과연 만날 것인지 이것도 막바지까지 좀 그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측을 좀 애를 타게 하다가 한 45분 전에 이제 중국 측이 통지했다는 얘기도 들려왔던데 만나는 그 장면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좀 상석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좀 연출되기도 했죠. 이런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 됐을 예.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모독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에 빌 게이츠를 만났는데 그렇죠. 예. 블링컨 장관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 좀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 정식으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잠시 참여했다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국외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내적인 메시지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중국의 여러 언론들이 지금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 드디어 중국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또 또는 시 주석이 미국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미국이 시 주석을 존경하고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이에 반해서 미국 반응은 조금 다른데요. 형식이라는 건 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미국은 당당하게 요구할 게 있으면 그냥 그것을 활용해서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도 미국이 판단하기에 2월의 정찰 풍선 이후에 조건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면은 만나주겠다라는 네.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중국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줬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제 키는 계속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부분에 일단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도 2018년에 당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시진핑 면담 장면, 그때는 이제 국무장관이 주석을 만났습니다만 이제 대면해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그 자리 자리 이제 배치가 좀 바뀌어졌다는 거, 그것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의미도 그 함의가 거의 내포돼 있을 수 있다. 중국 이 내부 여론을 좀 의식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좀 섞여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발언을 좀 뜯어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만 뭐 신형 대국 관계라는 그런 그 용어도 역시 쓰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은 뭐 넓은 지구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자 이러한 그 키워드들이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뭐 어떤 의도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걸까요? 지난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을 조금 모아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요.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고
그리고 강대국 간의 그런 경쟁은 시대 흐름에는 맞지는 않다. 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하거나 또는 미국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정한 경쟁 대상자로서 상호 존중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성 두 가지를 이번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여러 가지 핵심이 특히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존중을 해달라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제재를 하는 등 이렇게 압박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뭐 대만 문제도 있긴 하지만 먼저 이제 제재라는, 그리고 수출 통제라는 장애물을 미국이 먼저 없애달라, 이런 예.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블링컨 장관, 국무장관인데 이 방중 이전에 중국이 원했었던 거는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이 먼저 와서 좀 경제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기를 원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이제 요구할 것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 관리, 현상 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근본적인 이해관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이 서로 좀 그 의견을 이제 논의하고 좀 공유점이 없는지 좀 탐색해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언급했다고 하고요. 한반도 정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대북 북한에 대한 역할에 어떤 특별한 그 위치에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북한의 이런 그 이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중국 역할이 안 중요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만큼 분위기가 좋나라는 질문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한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중국이 아무래도 수출 통제에 허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거든요. 미국은 북한에게 대해서 일단 전략물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95% 이상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루트를 좀 차단해 달라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외자 조달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 더 압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중 간의 교역이 아무래도 가장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해상 환적들이 사실 불법인데도 계속 행해지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남포항 그리고 중국의 다리나 상둥성의 항구들 간에 오가는 배들을 미국이 올라가서 통제할 수 없으니 중국이 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리도 사실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발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신속하게 결의를 이제 해내면서 압박을 가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논의조차 뭐 러시아와 중국이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뭔가 강화할 수 있는 움직임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이 도와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론적인 차원이더라도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할 말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할지, 어떤 변수가 될지는 뭐 이제 별개의 이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대화가 이렇게 다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고위급의 이제 교류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런 그 움직임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공간을 좀 더 좀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방중을 두고서 세 가지 목표를 또 얘기를 했는데 대화는 왜 해야 되느냐. 오판과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채널 필요하고 그리고 중국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는데 동맹국의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 가능한 글로벌 이슈도 다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사실은 한국이랑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미중 간의 이러한 접촉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기관리 채널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뭔가 균형적으로 충돌되지 않도록 모색을 해나간다. 그리고 주변국들도 분명히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중을 앞두고서 블링컨 장관과 박지원 외교 장관이 나눈 대화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의 건설적인 그런 관계 개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지금 외교가 살짝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치 동맹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위 국가들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뭔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한국은 조금 잘 들여다보고서 한국도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미중 관계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올해 안으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다시 좀 열릴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온지 뭐 얼마 안 돼서 좀 의외의 이제 소식도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그 내용을 좀 뜯어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 같지는 않고 맥락상으로는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을 이제 독재자에 이제 비유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때 딕테이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그 맥락은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갈등 관계로 또 다시 치닫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정찰풍선 2월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시진핑 주석은 이것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옹호를 해주는 발언 가운데 나왔던 겁니다. 그 몰랐다는 사실이 독재 국가의 지도자로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는가라는 의미로 독재자라는 단어를 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맥락은 뭐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갈등까지는 의도한 게 아니야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여기서 이제 책임에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미국이 정찰풍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명히 데이터를 축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정찰풍선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런 코너에 몰릴 것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서 이 대화라는 걸 좀 꺼려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걸 자제한다는 얘기는 이제 정찰풍선 사건 이전 상태로 좀 돌아가겠다라는 여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신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취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정부는 좀 그 불쾌한 듯한 이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언은 좀 일종의 이제 말실수로 이제 보시는 것 같군요. 네,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일종의 해프닝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9월에 있을 뉴델리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11월에 있을 에이펙, 샌프란시스코 회담까지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간 진행하고 나서 과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연설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지가 좀 관심이었는데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은 전문을 다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식으로든 아무런 내부 지침으로든 그 국내적으로는 분명히 얘기가 돌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인가 예측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씩 나왔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이 언급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대한 핵무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를 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뭐 한미의 군사 훈련이 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사태가 감지된다라고 할 때는 공세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또 대립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겠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좀 지금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함부로 어떠한 발언들을 공개를 하는 것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연대를 강화한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주위 국가들과 뭔가 결속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또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 그 내부 경제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 군사 정찰 위성 이제 발사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북한 그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어떤 성과를 뭐 뚜렷하게 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연설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원회의에서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책임감 있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재발사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 날 1차 실패를 했고 12월 12일 날 2차 성공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 결국에는 2번 연속해서 실패한다는 것은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정찰 위성의 이제 이름 자체가 천리마이고, 그리고 그림도 보면은 그 천리마의 날개까지 달려 있어요. 그 얘기는 우주로 날아가야 된다는 상징성을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정은 시대의 또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김정은 시대는 천리마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여러 가지 제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미래로 달려간다라는 게 천리마 시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위성을 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이 뒤따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북한이 재발사를 하게 되면은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이제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한 바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면은 IMO에서 이제 결의문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 성명을 내면서 앞으로 국제기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위성 발사가 있을 때 적어도 48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가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제기구가 꼭 그것을 모든 국가한테 의무하는 것은 아닌데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의 이제 자의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예. 민간 선박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점을 잡으려면 상당히 이제 북한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재발사를 추진을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로서 상당히 좀 부담감은 더욱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미중 관계 좀 숨통을 튼 이제 미중 관계의 어떤 전개 상황 그리고 이제 북한 그 내부 상황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